자, 국정원 민간 댓글 부대. 정태근 의원님께서 이번 사건이 그동안 국정원 사건 중에서 좀 심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예. 어디 SNS에다 올리셨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번 물론 이제 그 나온 문건에 대해서 나중에 검찰에서 엄밀하게 이제 수사를 해서 어떤 것까지가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거의 이번에는 다종 세트 비슷하게 나와가지고요. 예를 들면 이제 댓글 사건과 같은 여론 주장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 사찰했다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로요. 그다음에 이제 뭐 대선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무슨 좋은 후보를 거르기 위해서 선거 개입하는 거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언론 통제 얘기 나왔잖아요. 말 안 듣는 언론은 두드러 패는 게 정보기관의 역할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또 이제 보수자한테 또 지원하는 문제가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특수활동비 가지고 이제 여론조사를 했던 것도 나왔죠. 그래서 이제 사실 과거에 이 정도가 되면은 거의 이제 그 김영삼 문민정부 이전 시대의 행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나 그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는 뭐 국정원이 사실을 정치를 했지요. 공작도 했고. 그럼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문민정부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러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면 YS도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처음에 이제 도청팀을 없앴다가 나중에 이제 미림팀을 다시 이제 만드는 문제가 벌어졌고 또 그게 크게 문제가 됐었죠. 그렇죠.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김대중 정부 때도 굉장히 조심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종찬 그 국정원장 보좌관이 선거 개입한 문건 나오고 뭐 도청 문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하자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MB 정부 때 거의 아마 그러면 우리는 노태우 정부 시절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정도로 진행된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근데 두 분 그 원세훈 원장 잘 아시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인사가 문제라는 거죠. 그 원세훈 씨는 그냥 국정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서울시에만 있었던 사람인데. 같이 근무하셨었죠? 그리고 뭐 그런 감각도 없고 이제 요새 말로 그냥 무대뽀인 사람입니다. 이제 별명은 잘 알다시피 원따로고. 근데 그렇게 다른 분들하고 못 어울렸어요? 뭐 어울리지도 않고 혼자서 그냥 좀 독단적으로 뭐 이렇게 그런 걸 잘 한다는 뜻이겠죠, 원따로가. 근데 이제 MB가 그분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할 때는 너는 이제 내 말대로 할 거지, 이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임명한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을 확실하게 장악하겠다. 뭐 그런 뜻으로 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임명 자체가 이제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 적절치 않은 사람을 임명한 거죠. 전혀 그런 감각도 없이 그 이런저런 뭐 앞뒤 재지도 않고 그냥 뭐 일을 하는 사람한테 이 일을 맡겼으니까 제대로 되겠어요. 안청돈 의원님께서도 정치적 감각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그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문제 수사할 때 최동욱 혼외자 문제라든지 윤석열 당시 이제 부장검사 찍어내리려는데 이럴 때 좀 느낌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또 박근혜 정부였고요. 박근혜 정부가 이제 자기 정통성에 훼손이 갈까봐 이제 저렇게 나선 모양이다 정도로 생각했지. 좀 전에 정태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국정원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정치 전반에 노골적으로 이렇게 개입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죠. 이번 사건이 심각한 이유는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하고 경찰이 이걸 덮으려고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도 국정원과 관련된 정치 개입 사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게 대북송금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문제가 벌어지면은 어떻든 야당이 그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에서 또 언론에서 추적이 되면서 사법적 처벌로 가면서 이제 개혁으로 나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처음에 댓글 사건이 터질 때에 사실은 이제 경찰에서 그거를 이제 덮으려고 노력을 했고. 나중에 이제 박근혜 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이제 검찰총장 그리고 수사 담당자에 대한 이 좌천과 이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조치가 진행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사후의 정치적 보복 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이제 국정원이라는 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법에 나오는 대로 처벌받아야 되고 하지도 못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두 분께서는 MB 전 대통령 스타일 잘 알잖아요. 예. 예. 여기에 인사했을 때는 아까 정도원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MB 대통령께서 오랫동안 기업에 계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마인드가 충실하시니까 성과가 중요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예. 좋게 얘기하면 실용주의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 비즈니스적 성과주의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가와 관계없이 예. 사람들을 이제 갖다 쓰게 되는 건데 분명한 것은 특히 이제 이 원세훈 원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인권위원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이제 역사인식이라든지 소위 이제 민주주의 인권의식을 갖고 판단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의식이 결여돼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봐야죠. 정도원 의원님. 예. 이게 반민주적이고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 아니에요? 예. 블랙리스트에도 개입됐고 민간인 불법 사찰, 댓글 부대 여론 조작. 블랙리스트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일이고. 예, 박근혜 정부 때 일이고. 예. 불법 사찰 댓글 부대 이거 MB한테까지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되면 수사 이제 그 TF팀에서 고발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수사 의뢰하겠다 그랬고. 예. 이제 MB를 겨냥하고 싶겠죠. 현 정부는. 현 정부는 MB에 대해서 한이 맺혀 있잖아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MB 정부 때 결국 수사받다가 서거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 보복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런데 이제 MB가 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신중하고 아주 뭐 좀 영리하다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접 엮기에는 이렇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하는 우리가 같이 일을 해봤지만은 책임은 다 밑에 사람한테 이렇게 넘기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국정원장이 이걸 독단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결국은 이제 원세훈 전 원장이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 예를 들면 자기들이 결과적인 그 일한 거에 대한 보고서는 올리지만 뭐 이런 걸 협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소위 이제 주군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통상의 관계라고 봐야죠. 예. 근데 이제 원세훈 전 원장이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측 불가다라고. 스타일을 잘 아시잖아요, 원세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스타일로만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근데 묘한 얘기가 두 개가 엇갈리는 얘기를 했어요. 한 번은 재판받을 땐 내가 독단적으로 한 일이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갖고는 이제 이 문건이 나오니까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혼자서 하는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판에서는 결국은 이제 결심이 이미 된 상태고 예. 8월 30일 날 선고를 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건 자체를 추가로 기소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피의자의 반론권 문제가 부장이 안 되는 문제니까 예. 결국은 이제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끝날 것이고 다만 별도의 이제 추가 기소라든지 기소. 뭐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는 그 명료하게 뭐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개입했다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전직 대통령을 바로 조사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쉽지 않다. 쉽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우리 전직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전두환 노태우 정부는 당연히 구속이 됐던 경우고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 수사하다가 문제가 됐던 건데 그래서 적어도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은 명료하게 문제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명료한 자료, 증거가 나왔을 때는 불가피한 문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상당히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바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증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보수의 품격 정도원 의원, 정태원 의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미라님, 국정원이 왜 이런 일까지 벌이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3304님, 정도님을 위해 고심한 삼행시를 올립니다. 정말로. 두말하면 잔소리.
언제나 바른말 정말로 따봉. 야, 따봉이다 정말. 선생님 정말 심했다. 아, 팬클럽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알바인데요. 정돈 댓글 부대요? 네. 자, 2140님, 정태근 의원님, 곰돌이처럼 푸근해요. 정치쇼의 마성의 꿀성대. 그런데 정돈 의원님, 네. 조사는 불가피하겠죠? 그러겠죠. 이제 새롭게 이제 그 중앙지검에서 예. 윤석열 지검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판을 크게 벌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조사가 불가피한 이유가요. 저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 되는 것들이 정말로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역대 대통령이 계속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자꾸만 유혹을 느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민주화 인권에 충실했던 김대중 대통령조차도 나중에 이제 이 도청 문제에 얽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끌어버리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조사가 돼야 되고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정도 국정원이면 사실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촌발 날리는 거거든요. 다 드러나는 거거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외국에서 우리 국정원, 한국의 최고 정보기관을 판단할 때 도대체 쟤들은 어떤 수준이냐. 쟤들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국가 안보나 국가 안위를 위해서도 도저히 이렇게 수준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정보기관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수준이면 웬만한 우방국의 정보기관이 니들하고는 정보공유가 좀 곤란하다. 아하. 니들 알아서 해라. 거의 이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심각하네. 적폐를 청산하는가 동시에 국정원이 제대로 된 역량과 역할을 할 수 있게 위해서도 이번에 분명히 정리를 해야죠. 국정원이라고 하면은 보통 다른 나라 그 정보기관하고 정보공유를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런 사건을 보면은 신뢰가 완전히 떨어졌다?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뭐 같이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치나 선거에 개입을 해도 좀 수준 높게 해야지. 무슨 댓글 부대 이런 진짜 치졸하게 짝이 없는 방식으로 이제 하고 앉았고. 그래서 궁금한 게, 예. 자,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정보 취합도 안 할 거냐? 그 어디에서 경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이나 검찰 개혁이나 사실 복잡할 거 없어요. 대통령이 권력자가 야 검찰 너 내 눈치 보지 말고 니네들 일 그냥 똑바로 해. 국정원 니네들 내 눈치 말고 일 똑바로 할 일 다 잘해. 그게 검찰 개혁입니다. 꼭 권력자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사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게 왜곡되고 이상한 일들 벌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 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봉도사님 말씀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을 하는 예. 겁니다. 국정원은 실제로 국가와 안위와 관련된 정보를 예. 수집하는 거고 국정원이 예를 들면 뭐 정태근이라는 국회의원이 뭐 이런 거 발언 생각하고 있다더라. 지금 나와 있던 것처럼 뭐 손학규는 이렇고 우상호는 예. 이렇고 안철수는 이렇고 그런 정보를 국정원에서 왜 취합을 해요? 국정원의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예. 아니 이제 그 보통 기관의 국정원 요원들이 파견 나오잖아요. 그걸 왜 나오냐고요. 그 이번 파견 안 나오겠다 이제까지 그랬거든요. 사실은 아이오라고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 뭐 좀 센 데 가서는 들범잡지만 약한 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삼시사방에 다 가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심지어는 무슨 갑질하죠. 보건복지부에도 가 있고 지방의 자치단체도 하고 그러는데 그 필요 사람들의 없다. 눈치를 왜 봐야 되냐고요. 근데 눈치를 보게 만들어요. 왜? 보고서를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 문제가 있는 식으로 보고서를 쓰면 국정원에서 취합해서 또 그거를 그중에 몇 개 골라가지고 청와대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혀 자기들 할 일이 아닌데 예를 들면 공직자에 대한 감찰은 누가 합니까? 감사원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범죄다. 라고 감사원에서 고발하든지 범죄를 인식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하든지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가 국정원에서 서울시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원세훈 이제 전 원장하고 친했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 오래 있었으니까. 5급입니다. 이제 원세훈은 국정을 모르니까 그 친구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장 가서 그 친구를 4급으로 비서실에 데려다가 모든 걸 그 친구한테 다 맡기거나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친구가 국정원의 실세가 됩니다. 4급이. 인사를 다 하고 나중에 그 친구가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이게. 그런 지경이에요. 사실관계를 들으니까 정말 한심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김만복이라는 분이 국정원장 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국정원의 수준이라는 게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데에다가 왜 우리가 그건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것도 상당수는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연 9천억 정도가 특수활동비인데 그중에 반이 국정원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대통령 또는 뭐 그 권력 시스템이 바뀌어서 내각제가 되든 어떻게 됐든 저는 이 정보기관 특히 우리 같이 분단하에 있는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을 정말 잘 인선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수장이 된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죠. 나라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각 기관에 파견대에 나와 있던 국정원 요원들 그거 다 다시 불러들이고 파견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손 원장이 그랬거든요. 그게 정상적이다. 당연하죠. 필요 없다. 여러 번 그랬어요. 정권마다. 근데 그게 이행이 안 된 거죠. 이번에 되겠죠. 이번에는. 네. 여기 예를 들면 뭐 1년에 30억 썼다고 그러는데요. 그거 가지 말고 이 컴퓨터 요즘 AI 시대인데 온라인에 그 제대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다 놓는 게 낫죠. 그렇죠. 그 요원들 나가고 그 수공업적으로 그 정보 가져오는 것보다도 소리를 하는 거죠. 도대체. 아날로그식으로 일을 하는 거죠. 최근 국가정보원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활동이 관심을 끌고 있죠.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에서 이른바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발표가 있은 후에 정치권에서는 이 기회에 적폐청산을 확실히 해야 된다. 아니다. 이거는 정치보복이다. 이런 공방이 오가는 상황인데요. 나 역시 피해자다. 이렇게 나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재명 성남시장인데요. 전화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요새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주 봬요. 네?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예능 프로그램 나가시니까 본인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저한테는 기회 요인일 수도 있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인이 실제로 저렇게 사는구나, 그냥 보통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면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일면만 또 제가 또는 공격적 요소를 가진 사람이어서 뭐 이렇게 너무 그런 거를 누그러뜨릴 수 그런 있다. 점들을 조금 해소하고 실제 있는 모습대로 보여줄 수 있는 뭐 그런 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뭐 사람들이 사모님 칭찬도 많이 하더라고요. 저보고 집에서 먼저 경선하고 나오라고 이런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죠. 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재명 시장께서 나 역시 피해자다 이런 네네. 말씀이시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뭐 대체적으로 저희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국민들이 아는 얘기라고 하는 게 이제 종북 또 뭐 가족한테 욕했다는 폐륜 또 뭐 논문 표절 뭐 이런 거였는데요. 네. 이게 2012년부터 시작된 일이었고, 예. 네, 여기 이 종북 폐륜 뭐 표절 이런 얘기 배후에 전부 국정원이 실제로 끼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세요? 물론 있죠. 첫째로 이게 시작된 것이 2012년이었는데 네. 그때 당시 통진당 수사가 시작된 시점이었는데요. 저희 가족한테 국정원 직원 김 과장이라는 친구가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예. 가족 분란을 만들어냈죠. 저희 형님한테 이재명이 간첩 30명하고 9월 말까지 구속된다. 뭐 간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 그 말을 100% 믿고 이제 국정원에 계속 출입하고 이러면서 저를 이제 종북 시장이다. 북한을 추종하는 시장이다. 이런 식으로 대대적인 공개적 공격을 시작해서 집안 분란이 생겨나서 결국은 뭐 아주 안 좋은 일이 벌어졌죠. 그게 또 뭐 대대적으로 문제됐고요. 또 하나 이게 이제 뭐 종북 폐륜 뭐 시작이 됐던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2012년부터였고 2013년에는 이제 논문 표절 얘기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석사학위 논문이죠. 그 석사학위 논문을 가지고 국정원에 그 사람은 제가 이름을 압니다. 김 XX라고 하는 이 국정원 직원이 이제 해당 대학에 가가지고 이 논문
표절 이거 문제를 왜 해결을 안 하냐, 빨리 취소해라, 뭐 이런 취지 압력을 가했고요. 근데 그건 뭐 녹음도 돼 있죠. 근데 그 후에 제가 최근에 제가 이제 뭐 이거 별로 문제 없는 논문이다라는 최종 통보를 받았는데 대학에서 그 사이에 제가 하나 또 새롭게 알아낸 사실이 뭐냐면 이 해당 대학에서 회의록, 뭐 학칙 이런 것들을 막 조작을 했더라고요. 조작을 해서 예. 심사할 수 없는 뭐 논문을 심사했다고 하고 또 학칙을 저 때문에 바꿨다가 또 바꾸고 막 이런 행위가 드러나서 결국은 학교가 자기 졸업생을 공격을 한 건데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보통은? 서류 조작까지 해가면서. 그래서 요거를 제가 공개적으로 곧 문제 삼을 생각인데, 요거를 보면 해당 대학이 국정원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요받았던 정황이죠. 서류 조작까지 해가면서 국정원이 논문 표절로 밀어붙였고, 해당 대학은 근거도 없이 뭐 표절로 곧 취소할 것이다라는 언론 플레이까지 해가면서 뭐 학칙 만들고 또 고치고 회의록 만들고 이런 것들을 했던 걸 보면 국정원이 배후에서 심각한 압력을 행사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정원 TF에서 그럼 이 부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저는 일단 이 자료들을 국정원 TF로 보냈죠. 뭐 국정원 TF에서 판단할 텐데 조사해야죠.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여기 좀 근본적인 뿌리를 보면 2011년 정도에 청와대가 성남시를 석 달간 내사하고 뭐 40쪽짜리 보고서를 만들어서 당시에 임태희 비서실장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직접 직보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보면 그때부터 이게 기획돼서 뭐 체계적으로 계속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여론 조작이 아니라 정치인 이 사찰 압력이죠, 그죠? 사찰 뭐 정치 공작이죠. 정치 공작, 그죠? 선거 개입 정치 공작.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해야죠. 저는 뭐 4대강 예를 들면 각종 법령까지 어겨가면서 막 밀어붙였던 저는 그 거의 국고손실죄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제2롯데월드 이거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뭐 제가 그 당에 있을 때 한 10년 가까이 전이지만 그때도 뭐 매우 자주 많이 지적했던 거죠. 어떻게 공항 할주로를 바꿔가면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이 터무니없는 자원외교 이런 실상들을 다 조사를 꼭 해야 되고 특히 뭐 대통령 재임 시에는 공수처가 중단이 되니까 지금 한 4, 5년밖에 안 지난 거라서 거의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다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야당 쪽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합리적인 사회라면요. 죄를 지으면 합당한 벌을 받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게 원래 권력과 책임은 같은 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많으면 책임이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권력이 크면 책임이 적어지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나라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제 좀 더 저발전 국가인 거죠. 그걸 이제 정치보복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했던 거예요. 근데 진짜 정치보복은 없는 죄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김대중 대통령 감처벌을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지은 죄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가하는 거는 그건 뭐 상식을 회복하는 거지 정의를 구현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정치보복일 수 있겠어요. 그런 정치보복은 진짜 정치보복이라 불린다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예. 적폐청산의 길목마다 나오는 이름이 있다. 이런 말들이 요즘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요. 자, 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근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댓글 사건을 비롯해서 적폐청산의 길목 마주치는 이 현상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분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었으나 그 혜택은 입지 못하고 집권 초기에 이미 밀려난 분이다. 네.
그래서 풍운하라고 제가 했었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댓글 사건에 자꾸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이름이 거론되다 보니까 네. 이런 이야기를 측근에서 했다고 보도된 게 있습니다. 선을 지켜라. 정권이 100년 가는 줄 아느냐. 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일부 측근의 의원님은 들어가지 않으시죠? 글쎄, 측근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말 할 수도 있겠죠. 네, 뭐 측근으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이죠. 예. 예, 왜냐면 아무래도 칼끝이 MB를 향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칼끝이 그쪽을 향하는 것 같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라고 표현되고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는 거죠? 물론이죠. 예. 네. 마지막으로 만나신 게 언제입니까? 뭐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래서 그쪽 사정을 알면서도 또 어느 정도 객관거리가 있는 분으로 생각하다 보니 의원님밖에 떠오르는 분이 없어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자, 이 댓글 사건만을 따로 놓고 보자면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작품인데 TBS 김종배 색다른 시선 출연하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MB의 운명은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달려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선에서 끝났는지 네. 아니면 진짜 정권 차원에서 한 건지 이제 수사를 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원세훈 전 원장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형도 살았고 또 앞으로 또 살아야 되고 네. 이것까지 또 덧붙여지면 또 많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조금 더 감하고 싶은 생각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인간으로서. 그러다 보면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저도 참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했느냐, 예. 네. 지시를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아니다, 내가 다 했다. 라고 하느냐, 아니면은 뭐 일부 보고한 것도 있다. 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일부 보고했거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운명이 거기 달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보고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런 내용을 보고를 안 했겠어요. 근데 이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그 당시만 지금이야 큰 문제가 됐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몰래 해낸 자신의 공이었단 말이죠. 네. 네, 그렇죠. 그러면은 뭐 자신의 직속상관 유일한 직속상관에게 자랑했으면 해직을 몰래 감춘다는 게 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요. 보고했을 법한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밝힐지 안 밝힐지. 네. 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어떻게 발탁이 된 겁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제가 서울시 부시장 할 때 그 상수도 사업소장도 하고 경영관리실장도 하고 이제 서울시에 쭉 있던 분이에요. 예. 그런데 뭐라 그럴까 뭐 국정원장 뭐 그때 행자부 장관 발탁할 때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국정원장으로 발탁할 때는 저희들도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왜 놀라셨습니까? 왜냐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무적인 감각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사람이고 별명이 뭐 잘 알려져 있지만 원따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굉장히 혼자서 이렇게 뭐 활동하고 혼자서 판단하고 좀 독단적이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 정도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뭐랄까 노예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발탁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MB 인사의 특징은 뭐냐면 적재적소는 전혀 아니고 전문성이나 이런 건 고려하지 않고 모든 건 다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잘하는 사람이 이제 최고라고 생각하는 인사죠, 보통 인사가.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발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물론 의원님 의견으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당연히 그 밝힐까요? 이 분의 성향상? 글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요. 예. 국정원장이 이제 좀 전에 얘기했지만 뭐 정치 공작을 하려면 수준이 있는 공작을 해야지. 기껏해야 사람들 모아놓고 댓글이나 달고 앉았고 이게 진짜 남의 나라 국정원 그런 기관에서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저것들은 진짜 되게 한심한 나라다, 뭐 한심한 기관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정치에 뭐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도 뭐 잘못된 거지만은 그 수준이 웃긴다 이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고, 근데 이제 일부 측근이 그 100년 가는 줄 아느냐. 라고 말한 대목은 아마도 이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봐서 이런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가만히 안 있으면 뭘 어떡하겠어요. 힘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얘기는 뭔가 겁에 질려서 하는 얘기인 것 같고. 예. 그리고 저는 정치 보복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권이나 친노 이제 이런 입장에서는 얼마나 한이 맺혀 있어요. 그 당시 MB 정부 시절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 갔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한이 있죠. 저는 정치 보복이라는 면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단어 선택의 문제인데 물론 그런 감정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예. 네. 근데 이제 보복이라고 하면은 이제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만들어서 뒤집어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다면 어쨌든 법적인 문제, 불법이 있었으면 그런 감정이 있다고 그냥 봐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깔려 있다는 뜻에서 한 얘기고요. 네. 근데 또 MB가 굉장히 신중하고 치밀하고 굉장히 뭐랄까 의심도 많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쉽게 또 이렇게 걸려들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 양반이 그냥 자국을 남기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국을. 의원님이 당하실 때도 그랬나요? 자국 없이. 아니, 평소에 이제 무슨 그런 뭔가 좀 부담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본인이 책임을 안 지려고 이제 굉장히 밑에다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뭐 이렇게 많이 해요. 평소에도.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입장 곤란한 일 같은 게 벌어질 때는 뭐 이렇게 보고를 할 때 아무 얘기를 안 하고 뭐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제 내가 이제 하라 그랬어 이제 뭐 이런 거죠. 문제가 되고 나면 항상 그렇게.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아하. 이렇게 쉽게 이렇게 걸려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네. 뭐 아주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중에는 이명박 대통령 혹은 그 측근들은 아주 억울하다고 하는 사건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아마 점점 진행될수록 석연치 않은 구속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롯데 혹은 뭐 자원외교 혹은 본인이 생각하시는 여기가 좀 어렵다 하는 대목이 있습니까? 사건? 그러니까 사자방. 4대강, 자원외교, 방산 이쪽은 박근혜 정부 때 뒤질 만큼 뒤졌거든요.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정말 호의적이지 않고 거기도 뭐 정치보복적인 성격이 많았거든요. 수사를 하면서. 근데 이제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걸 뭐 지금 와서 캔다고 해서 저는 별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다 턴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 예, 다만 롯데 이제 타워 부분은 괜찮은 점이 많죠. 그때 분명히 청와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했거든요. 공군이나 이런 군에 대해서. 저 기무사령관, 경호실장까지 동원되면서 그냥 막 군인들을 회유 설득하고 그랬거든요. 이 사안은 의원님이 좀 자세히 아시지 않습니까? 많이 알려져 있죠. 실제로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군이 반대하는 것을 기무사부터 여러 기관을 동원해서 군을 압박해가지고 찬성하도록 만들었다. 예.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의원님도 주장하셨고 그런데 이제 그냥 롯데가 좋아서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명박 대통령 스타일상 주고받는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했다면?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그걸 했다고 그러는데,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데 이렇게 청와대가 나서서 국가안보실까지 나서서 이렇게 압박을 가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건 좀 심한 거죠. 뭔가 무리를 한 거죠. 그렇게까지 무리를 했던 이유는 뭐라고 추정하셨습니까,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내용 증거도 없이 얘기를 하겠어요. 하여튼 그때 당시 이거 단순한 투자 활성화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네, 그건 너무 이상했어요. 네. 뭐가 뒤에? 심했어요. 네. 그렇다고 뭐 뒤에 정확한 거래가 어떻게 있었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여기는 이상하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저한테 알 정도로 하겠어요. 그때는 이미 차측근이 아니셨기 때문에. 아니, 차측근이라도 그런 건 모르게 하죠. 그걸 어떻게 알게 해야. 이명박 대통령 스타일이 그렇습니까? 차측근들도 다 서로 모르게 합니까?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무슨 만약에 거래가 있었다면 그걸 알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혼자 다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시켰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 누가 했나요? 모르십니까? 짐작이 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도 제가 한번 얘기할 수는 없죠. 짐작이 가는 사람이 있긴 있으시군요. 네. 그거는 저희 스튜디오에 나올 때 따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자, 제가 오늘 다음에 또 모시겠지만 이 사건의 이 적폐청산 과정에서 계속 이름이 나올 것 같아서 오늘 적절하게 떨어져 계시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스타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 통해서 이제 어떻게 그쪽에서 반응할까 여쭤보고 싶어서 연결한 건데 논두렁시계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국정원 작품이라고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주장하고 미국에 최근에 가버렸는데. 네. 그게 제가 사실을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국정원에서 하는 일들이 그렇게 좀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나요? 어떤 인식을 가졌나요? 쉽게 해서 광우병 사태 때 이제 촛불 시위 때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당했다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리고 촛불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작품이라고 생각했었던가요? 그 세력이 이제 결국 이제 주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그거를 부추긴 인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국세청장인가 하는 인간이. 아하, 예. 이제 누굴 잡으려면 누가 어떻게 하면 된다. 이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자기가 교체 위기가 의원님 생기니까, 예. 3부에 5분만 더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죠. 그 사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이름이 자주 거론됩니다. 원세훈 댓글 사건 그래서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이명박 하면 또 떠오르는 기자가 있죠. 바로 주진우 기자입니다. BBK 건, 내곡동 사저 이런 것들을 특종 보도해서 이 특검으로 쭉 이어지게끔 만들었던 주진우 기자. 이번에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라고 하는 책을 펴냈네요.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네. 얼마나 추격한 겁니까? 10년이 조금 넘었네요. 네.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취재 하다가요. 네. 이명박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돈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녔습니다. 미국도 여러 번 갔고요. 네.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독일, 조세 피처인 버진 아일랜드 쪽에 있는 케이만군도 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책상에 아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박스가 따로 있다면서요? 저는 정리벽이 없어서요. 기자로서 되게 치명적인 일인데,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자료는 많이 모으지는 못했어도 한 10박스 이상 있습니다. 책상에 가장 중요한 열에 있는 책은 다 이명박 관련 서적이고요. 밑에. 왜 그렇게 쫓아요? 저는 국가가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를 자기 사익을 위해서 썼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명박 정부 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민주주의가 역행했고 이 모든 것이 이명박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의 이익, 특별히 돈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명박 대통령은 꼭 좀 쫓아다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저수지를 찾아라. 네. 그 저수지는 바로 그 돈이 모여 있는. 네네.
비자금 저수지를 말합니다. 네. 사실 4대 강도 그렇고 자원외교도 그렇고 큰 굵직굵직한 국책 사업마다 돈이 여러 군데에서 사라집니다. 아시다시피 뭐 큰 자원외교 사업에서도 그 회사를 샀더니 이 회사는 꽝이었다, 없었다 그러면서 돈이 없어졌다. 어디 가서도 어떤 사업도 없어졌다. 이런 건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 돈이 사라지는데 한 곳에 모인다는 그 첩보와 정보를 가지고 제가 좀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 비자금 저수지를 말합니다. 네. 그런데 뭐 지금 언급하신 4대강 특히 자원외교, 네. 뭐 자원외교 캐나다 하베스트가 크고요. 예. 그다음에 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는데 네. 다 날렸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은 우리도 많이 방송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혹시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무슨 비자금과 연관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은 할 수 있는데 네. 아직까지 아무런 근거도 나온 바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잡았어요? 잡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제보와 정보를 가지고 그 주변까지는 쫓아갔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분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었고 같이 자원외교 관련된 비즈니스를 했다고 합니다. 예. 성공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자기도 어마어마한 목돈을 가지고 그리고 외교관 여권을 받고 해외로 나갔어요. 나가서 해외에서 쇼핑하고 여행하다가 보니까 한국에서 다른 공범들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해외 도피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들어와 보니까 다른 친구들 공범들은 더 돈을 많이 받았다는 것 때문에 약간 뭐라고 해야 돼요? 배가 아파서 네. 이런 것이 분노로 되면서 저를 찾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몇 가지 정보를 알려줬는데 어느 계좌까지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두씩 두드려 보니까 신빙성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좌는 차명 계좌고 남바로 돼 있어요. 비자금 계좌가. 계좌명도 남바고 계좌 이름도 남바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찾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거기까지 가서 좌절하고 네. 비슷한 건으로 가서 좌절하고 그래서 이렇게 쫓아갔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정보들만 가지고 좀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도 좀 넣고요. 그러니까 저수지를 찾는 추격을 하긴 했는데 네. 못 찾았군요. 아직은. 실패했다고 하는데 아직 저의 저수지 찾기는 아직 물론 진행 뭐 중입니다. 계속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의심은 가지만 네. 입증이 안 됐을 때 네. 이거는 어떤 액수가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돈이다. 네. 이렇게 주장하면 특정할 수는 없죠. 그렇게 되면 명예훼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안 그래도 제가 이명박 정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서 소송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요. 아직도 여러 건이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소송을 감수하고 쓰기도 했지만 소송에서 제가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한테 소송을 여러 건 당했지만 다 이겼어요. 아직 감옥에 안 가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도 다 제가 증명해낼 수 있는 부분만 썼습니다. 저수지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까지는 실패했으나 네. 그 부분 중에 확인된 것들은 몇 개 있다. 네, 그렇죠.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캐나다 노스역이라는 동네에 있는데 거기에서 개발 사업을 한다고 회사를 세웠습니다. 네. 농협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210억 원을. 그런데 그 대출 사건은 210억 원을 대출해 주는데 회사를 세운 그 다음 날 대출을 해줘요. 설립 다음 날? 설립 다음 날 대출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대표이사는 아무런 실적이 없었고요. 실업자였고요. 그래서 보증인 그다음에 담보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200만 원을 농협에서 대출을 하려고 하면 정말 많은 서류를 원하고요. 그리고 아니 자본금도 없습니다. 없는 회사인데 네. 해외에 있는 회사인데 설립 하루 만에 210억이 예. 그다음에 한두 달 만에 그 돈은 사라집니다. 그 돈은 사라지는데 농협에서 이 돈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 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회사는 공중분해됐죠. 그 회사는 농협에서 돈을 많이 가져왔다고 해서 캐나다에서 돈을 그 분양대금을 받아서 더 큰 덩어리로 1,몇백억을 만들어서 사라졌습니다. 이 회사가 사라졌는데 농협에서 돈을 빌려줬으면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 내역을 쫓아가 봤더니 농협에 그 이명박 정부 초기에 취업한 비정규직 몇몇 사람들이
취업을 하자마자 한 첫 번째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 프로젝트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해외에 여러 사업을 했는데 다 이런 식으로 망했어요. 망했는데 농협에서 절대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이게 문제가 돼서 어떤 분한테 의뢰를 했더니 그 국제변호사분께서 이 문제를 따져봤더니 이 돈이 캐나다에서 케이만 군도라는데 있다. 조세 회피처럼? 조세 회피처에 있다는 얘기를 농협에 해줍니다. 예. 그랬더니 농협에서 이 변호사를 못하게 하고 자릅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막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캐나다 대출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거의 금기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때 이명박 정부 초기에 고용된 몇몇 사람,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라고 고용된 몇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주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그 사람들은 승승장구합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은 아침에 출근하다가 저수지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 의문의 죽음? 의문의 죽음입니다. 경찰에서는 자살이라고 하는데 그 돌아가신 분의 부인한테 물어봤더니 아이들도 잘 크고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신력 있는 분께서 이 돈의 흐름을 보고 거대한 비자금 저수지를 봤어요. 그래서 수사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고소만 하면 캐나다 검찰이 그런데 안 하고 있다? 네. 근데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사라진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 쪽으로 갔다는 근거는 또 없잖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까지 거대한 비자금 저수지가 있으니 이 부분을 조사해달라. 이건 공권력 있는 기관한테 제가 호소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수사를 해서 비자금의 실체를 밝힐 수 있다. 여기까지가 제가 하는 내용입니다. 또 있습니까? 그런 게? 심플한 걸 얘기해야 되는데 비자금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요. 회사를 만들어요. 회사를 만들어서 그 돈을 이쪽에다 돈을 쏘아줍니다. 아니면 돈을 여기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회사가 없네. 그리고 회사를 망가뜨리고 돈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건 어디서 들어와요? 정부에서 투자하지 않습니까? 자원외교 같은 경우는 뭐 공사라든지 정부에서 계속 돈을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베스트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우리나라에서 4조 넘는 돈을 줬는데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4조 원이 들어가는 회사가 200억 원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200억 원짜리를 4조 원을 주고 샀으면 그 몇 조가 어디로 사라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이 사라집니다. 그 돈이 사라지는데 그 돈이 이렇게 흩어지는데 넘버 컴퍼니 아까 말했던 그 비자금 통장으로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쫓으면 비자금 통장에는 다 가명인가요? 비자금 통장은 가명인데 주로 어떤 형식이냐면요. 1달러나 10달러짜리 회사를 세워요. 주식이 한 페이퍼 주에. 컴퍼니. 그거 하는데 그 페이퍼 컴퍼니가 그 계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누가 주인인지 누가 주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조세회피처에서는 차명으로 그 계좌를 만들 수 있어요. 농민이라고 차명으로 이걸 만들어서 그 돈을 보내서 어떻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빠져나오는 곳을 찾아보면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돈을 쓰는 그 돈의 흐름을 찾으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쫓아가 보면 저기 큰 각하의 주변 분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쫓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변 분들이 그 돈을 사용한 흔적까지는 잡았다? 거기에 대한 정보까지는 제가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흔적을 볼 수는 없어서. 그런데 그 정보란 얘기는 누군가의 제언, 제보? 네. 공신력 있고 누가 믿을 만한 사람. 네.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소송을 걸어주면 재판 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4대강에도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쭉 언급해 주는 걸 보면은 해외 투자, 자원개발 투자 뭐 이런 건들을 몇 가지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4대강은 기본적으로 건설 회사들이 나눠서 이렇게 담합을 해서 그것까지는 다 나왔죠. 다 담합을 해서 나눴는데 이거는 대기업들에서 흘러간 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찾기 어려웠어요. 4대강에서는 그래서 기업에서 빼낸 돈의 흔적은 저도 그 흔적을 찾지는 못했고 4대강이 이렇게 흐르는 강 주변에
중간중간에 그 항구를 지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큰 도시나 큰 상업시설이 생기겠죠. 그 주변을 이명박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주변에서 그런 그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중에 어디 누구 명의로 샀다는 그 증언까지는 가지고 있는데 네. 제가 그거를 밝히려고 등기부등본을 한 500만 원, 1000만 원어치 떼어가지고 했는데 친인척까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증언도 있고요. 그걸 제가 찾다가 못 찾고 내곡동 땅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의 등기부등본을 해서. 예. 그래서 근데 그것도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네. 정보를 이용해서 네. 좀 이제 밝으신 아무래도 그 이명박 대통령 주변 분들은 네. 이제 밝으신 분들이 많을 네. 테니까 4대강 사업이 진척되면 여기 땅값이 오르겠네. 네. 그건 미리 사둬야지. 네. 그럼 그분들이 재테크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제가 취재한 바입니다. 이거는 네, 제가 취재한 바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 땅에 친척이 산 땅에 30년 동안 뭐 등기를 걸어놓는다든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리고 가압류를 1,000원, 10,000원 이런 식으로 자기 흔적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게 그분 이름은 아니죠. 근데 저는 이명박 친인척들 땅 중에 그렇게 가압류 30년 동안 그리고 소액 가압류가 걸려있는 땅은 다 이명박 대통령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이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과 자료도 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체로 확증까지 가지는 못했으나 의심이 가는 대목들까지는 네. 모아서 네. 이걸 사회에 알리고 네.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네. 그래서 관심이 고조되면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이 네. 제대로 수사해보자 예, 이런 수사에 거죠. 나서기까지 하는 게 저의 목표라고 생각해서 지금 책도 냈고요. 그래서 하고 여기서는 그냥 주진우 기자의 어떤 추정이라 할 수도 있는데 네. 그 비자금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비자금을 쳐다보지 못했고 계좌를 보지 못해서 말할 수는 없는데 대통령의 측근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돈을 만지거나 볼 수도 있는 사람 비서였으니까 그런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두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한 분 물어봤는데 그럼 주 기자는 얼마나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해서 처음에는 한 1, 2조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취재할수록 늘어나서 나중에 말했을 때는 제가 한 30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 그래도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제일 가까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분은 한 1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회사로 의심되는 다스는 뭐 이명박 대통령의 회사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다스가 2000년대 초반에 해도 한 2천억 3천억 정도의 재산 가치가 됐었어요. 그리고 매출액도 1,000억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예. 지금은 매출액이 3조대고 10조 원 이상의 자산 가치를 가진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 그리고 이상득, 이지영 씨 그리고 그런 친인척 이상득 씨는 형이죠. 이지영 씨는 큰형의 그 아들입니다. 이상득 씨의 아들. 그러니까 네. 조카군요. 이명박 대통령. 맥커리에 계시다가 골드만삭스에 있다가 싱가포르 갔는데 이분은 이명박 대통령의 자금을 관리한다고 의심받는 분입니다. 그리고 뭐 이상은 씨 큰형이라 이기선 씨 그 범 가족들을 다 합해보면 저는 30조 정도 된다고 저는 추정합니다. 왜 그렇게 돈에 집착을 했을까요? 저도 놀라운 것이 이분은 돈에 대해서는 물러섬이 없어요. 이분이 이미 어마어마한 자산가고 네네. 대통령까지 했고 네. 검소하신 분이 부족함이 없잖아요. 네, 부족함이 없어요. 식당에 가면 4명이 가면 꼭 2인분씩 시키세요. 개고기집에서 2인분 시켜가지고 항상 그 주인을 그 당황스럽게 했던 그런 분이고 그런데 돈은 140억을 아까 김경준 씨의 계좌로부터 이렇게 돌려받았는데 2011년도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그때 공권력을 통해서 외교부를 통해서 그 돈을 돌려받았어요. 그런 걸 보면 그 돈을 받으면 BBK가 관련이 있다는 게 분명해지는데도 그 돈을 포기하지 못하는데 이거는 천성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서는요. 돈에 대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고 돈을 버는 것에 맛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돈 버는 재미에 다른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측근으로부터
대략 비슷하다라고 네. 추정된 게 네. 30조. 그러나 네. 그거는 그 일가 전체를 네, 그렇습니다.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지금 뭐 버젓하게 가고 있는 기업체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냥 무슨 조수 해피처의 비밀 계좌 이것만은 아니로군요. 네네, 뭐 거의 전체 규모로 보면 전체 규모는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라고 의심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계속 아직 그 확증이 없는 의심 수준이어서 특별히 여기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방송에서 나가면 여기까지 소송 당하면 제가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관련돼서 최근에 시끌시끌한 게 국정원의 댓글 부대 그 규모나 숫자 네. 이런 게 뭐 아직 그것도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은 새롭게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팀에서 밝혀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도 주진우 기자가 무슨 역할을 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계신 곳은 제가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관련돼서 아르바이트 3천 몇백 명한테 이렇게 했다고 이런 내용도 있는데 앞으로는 국정원에서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자기네들 도와주는 건전단체라고 말합니다. 예, 예. 그 사람들은 건전단체라고 말하는데 보수단체에 매달 돈을 줬어요.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들한테도 돈도 주고 변희재 씨한테도 매달 돈을 주고 그다음에 수구단체들한테 돈을 줬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는 조금 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을 가지고 네. 뭐 OST도 만든다고요? 네, OST가 나왔습니다. 네, 만들어졌습니다. 가수 이승환 씨가 예. 그분이 좀 정의로워서요. 그리고 정의롭고 그분이 사회적인 발언을 하게 된 게 이명박 대통령의 악행을 보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분이 제가 이명박을 추격하는 이 부분에 굉장히 안쓰럽게 생각하고 도와주는데 제가 책 내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자기가 OST를 만들었습니다. 북 OST인데 아마 전 세계 최초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OST잖아요. 네. 그거는 영화에 들어간 영화나 드라마에 음악이잖아요. 네. 북 OST라는 게 있어요. 네, 북 OST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 책 내용을 알려주는 노래 이런 겁니까? 책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그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이름은 돈의 신인데요. 뭐 첫 줄은 그렇습니다. 너인 고작 사랑이나 사람 따위를 믿지 난 돈만 믿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사회가 조금 비뚤어지고 잘못된 게 이런 이명박 대통령 같은 권력자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에 OST도 만들었습니다. 영화로도 만드십니까 이 책이? 이 책이 영화사에 제가 책을 쓴다고 할 때부터 영화사에 판권이 팔렸고요. 다큐멘터리도 나옵니다. 예. 제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칭송은 계속하고 있어서 국민들한테 좀 환기시키려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이 이명박 추격기 완결판이 아니로군요. 네, 시작입니다. 시작판이로군요. 네, 이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제가 실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더 하겠습니다. 더 해서 이제는 앞으로는 성공해 보겠다. 네.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정원 민간 댓글 부대. 정태근 의원님께서 이번 사건이 그동안 국정원 사건 중에서 좀 심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어디 SNS에다 올리셨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번 물론 이제 나온 문건에 대해서 나중에 검찰에서 엄밀하게 이제 수사를 해서 어떤 것까지가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거의 이번에는 다종 세트 비슷하게 나와가지고요. 예를 들면 이제 댓글 사건과 같은 여론 조작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 사찰했다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로요. 그다음에 이제 뭐 대선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무슨 좋은 후보를 고르기 위해서 선거 개입하는 거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언론 통제 얘기 나왔잖아요. 말 안 듣는 언론은 두드러 패는 게 정보기관의 역할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또 이제 보수자한테 또 지원하는 문제가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특수활동비 가지고 이제 여론조사를 했던 것도 나왔죠. 그래서 이제 사실 과거에 이 정도가 되면은 거의 이제 그 김영삼 문민정부 이전 시대의 행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나 그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는 뭐 국정원이 사실을 정치를 했지요. 공작도 했고. 그럼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문민정부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러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면
YS도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처음에 이제 도청팀을 없앴다가 나중에 이제 미림팀을 다시 이제 만드는 문제가 벌어졌고 또 그게 크게 문제가 됐었죠. 그렇죠.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김대중 정부 때도 굉장히 조심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종찬 그 국정원장 보좌관이 선거 개입한 문건 나오고 뭐 도청 문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하자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MB 정부 때 거의 아마 그러면 우리는 노태우 정부 시절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정도로 진행된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는 거죠. 예. 근데 두 분 그 원세훈 원장 잘 아시잖아요. 예,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인사가 문제라는 거죠. 그 원세훈 씨는 그냥 국정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서울시에만 있었던 사람인데. 같이 근무하셨었죠. 예. 그리고 뭐 그런 감각도 없고 이제 요새 말로 그냥 무대뽀인 사람입니다. 이제 별명은 잘 알다시피 원따로고. 근데 그렇게 다른 분들하고 못 어울렸어요? 뭐 어울리지도 않고 혼자서 그냥 좀 독단적으로 뭐 이렇게 그런 걸 잘 한다는 뜻이겠죠, 원따로가. 근데 이제 MB가 그분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할 때는 너는 이제 내 말대로 할 거지. 이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임명한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을 확실하게 장악하겠다. 뭐 그런 뜻으로 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임명 자체가 이제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 적절치 않은 사람을 임명한 거죠. 전혀 그런 감각도 없이 그 이런저런 뭐 앞뒤 재지도 않고 그냥 뭐 일을 하는 사람한테 이 일을 맡겼으니까 제대로 되겠어요. 예. 아니 정돈 의원님께서도 정치적 감각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그 국정원 대선 댓글 게임 문제 수사할 때 최동욱 혼외자 문제라든지 윤석열 당시 이제 부장검사 찍어내리려는데 이럴 때 좀 느낌이 있지 않았어요? 일을 해봤지만은 책임은 다 밑에 사람한테 이렇게 넘기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국정원장이 이걸 독단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결국은 이제 원세훈 전 원장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 예를 들면 자기들이 결과적인 일한 거에 대한 보고서는 올리지만 뭐 이런 거를 협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소위 이제 주군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통상의 관계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원세훈 전 원장이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측 불가다라고. 스타일을 잘 아시잖아요, 원세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스타일로만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근데 묘한 얘기가 두 개가 엇갈리는 얘기를 했어요. 한 번은 재판받을 땐 내가 독단적으로 한 일이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갖고는 이제 이 문건이 나오니까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혼자서 하는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판에서는 결국은 이제 결심이 이미 된 상태고 8월 30일 날 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자체를 추가로 기소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피의자의 반론권 문제가 부장이 안 되는 문제니까 결국은 이제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끝날 것이고 다만 별도의 이제 추가 기소라든지 뭐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는 명료하게 뭐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개입했다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전직 대통령을 바로 조사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쉽지 않다. 쉽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우리 전직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전두환 노태우 정부는 당연히 구속이 됐던 경우고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 수사하다가 문제가 됐던 건데 그래서 적어도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은 명료하게 문제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명료한 자료, 증거가 나왔을 때는 불가피한 문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상당히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바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증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보수의 품격 정도원 의원, 정태원 의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미라님, 국정원이 왜 이런 일까지 벌이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3304님, 정도님을 위해 고심한 삼행시를 올립니다. 정말로. 두만 하면 잔소리.
언제나 바른말 정말로 따봉. 야, 따봉이다 정말. 선생님 정말 심했다. 아, 팬클럽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알바인데요. 정돈 댓글 부대요? 네. 자, 2140님, 정태근 의원님, 곰돌이처럼 푸근해요. 정치쇼의 마성의 꿀성대. 그런데 정돈 의원님, 네. 조사는 불가피하겠죠? 그러겠죠. 이제 새롭게 이제 중앙지검에서 예. 윤석열 지검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판을 크게 벌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조사가 불가피한 이유가요. 저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국감은 경찰이나 검찰이 하든지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가 네. 국정원에서 서울시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원세훈 이제 전 원장하고 친했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 오래 있었으니까. 예. 5급입니다. 이제 원세훈은 국정을 모르니까 그 친구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장 가서 그 친구를 4급으로 비서실에 데려다가 모든 걸 그 친구한테 다 맡기거나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친구가 국정원의 실세가 됩니다. 4급이. 인사를 다 하고 나중에 그 친구가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이게. 그런 지경이에요. 사실관계를 들으니까 정말 한심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김만복이라는 분이 국정원장 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국정원의 수준이라는 게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데에다가 왜 우리가 그건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것도 상당수는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연 9천억 정도가 특수활동비인데 그중에 반이 국정원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대통령 또는 권력 시스템이 바뀌어서 내각제가 되든 어떻게 됐든 저는 이 정보기관 특히 우리 같이 분단하에 있는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을 정말 잘 인선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수장이 된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죠. 나라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각 기관에 파견대에 나와 있던 국정원 요원들 그거 다 다시 불러들이고 파견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송 원장이 그랬거든요. 그게 정상적이다. 당연하죠. 필요 없다. 여러 번 그랬어요. 정권마다. 근데 그게 이행이 안 된 거죠. 이번에 되겠죠. 이번에는. 네. 예. 여기 예를 들면 1년에 30억 썼다고 그러는데요. 그거 갖지 말고 이 컴퓨터 요즘 AI 시대인데 온라인에 제대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다 놓는 게 낫죠. 그렇죠. 그 요원들 나가고 수공업적으로 정보 가져오는 것보다도 소리를 하는 거죠. 도대체. 아날로그식으로 일을 하는 거죠. 예. 최근 국가정보원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활동이 관심을 끌고 있죠.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에서 이른바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발표가 있은 후에 정치권에서는 이 기회에 적폐청산을 확실히 해야 된다. 아니다. 이거는 정치보복이다. 이런 공방이 오가는 상황인데요. 나 역시 피해자다. 이렇게 나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재명 성남시장인데요. 전화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요새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주 봬요. 네?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예능 프로그램 나가시니까 본인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한테는 기회 요인일 수도 있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인이 실제로 저렇게 사는구나, 그냥 보통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면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일면만 또 제가 또는 공격적 요소를 가진 사람이어서 이렇게 너무 그런 거를 누그러뜨릴 수 그런 점들을 있다. 조금 해소하고 실제 있는 모습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사람들이 사모님 칭찬도 많이 하더라고요. 저보고 집에서 먼저 경선하고 나오라고 이런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죠. 네. 네. 자, 감사합니다. 근데 이재명 시장께서 나 역시 피해자다 이런. 네. 그때는 이제 또 박근혜 정부였고요. 예. 박근혜 정부가 이제 자기 정통성에 훼손이 갈까봐 이제 저렇게 나선 모양이다 정도로 생각했지. 좀 전에 정태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국정원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정치 전반에 노골적으로 이렇게 개입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죠. 예. 이번 사건이 심각한 이유는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하고 경찰이 이걸 덮으려고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도 국정원과 관련된 정치 개입 사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게 대북송금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문제가 벌어지면은 어떻든 야당이 그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에서 또 언론에서 추적이 되면서 사법적 처벌로 가면서 이제 개혁으로 나가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처음에 댓글 사건이 터질 때에 사실은 이제 경찰에서 그거를 이제 덮으려고 노력을 했고. 예. 나중에 이제 박근혜 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이제 검찰총장 그리고 수사 담당자에 대한 이 좌천과 이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조치가 진행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사후의 정치적 보복 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이제 국정원이라는 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법에 나오는 대로 처벌받아야 되고 하지도 못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두 분께서는 MB 전 대통령 스타일 잘 알잖아요. 예. 여기에 인사했을 때는 아까 정도원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MB 대통령께서 오랫동안 기업에 계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마인드가 충실하시니까 성과가 중요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예. 좋게 얘기하면 실용주의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 비즈니스적 성과주의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가와 관계없이 예. 사람들을 이제 갖다 쓰게 되는 건데 분명한 것은 특히 이제 이 원세훈 원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인권위원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이제 역사인식이라든지 소위 이제 민주주의 인권의식을 갖고 판단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의식이 결여돼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봐야죠. 정도원 의원님. 네. 이게 반민주적이고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 아니에요? 네. 블랙리스트에도 개입됐고 민간인 불법 사찰, 댓글 부대 여론 조작. 블랙리스트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일이고. 예, 박근혜 정부 때 일이고. 네. 불법 사찰 댓글 부대 이거 MB한테까지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되면 수사 이제 그 TF팀에서 고발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수사 의뢰하겠다 그랬고. 예. 이제 MB를 겨냥하고 싶겠죠. 현 정부는 MB에 대해서 한이 맺혀 있잖아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MB 정부 때 결국 수사받다가 서거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 보복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런데 이제 MB가 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신중하고 아주 좀 영리하다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 놓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엮기에는 이렇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하는 우리가 같이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들이 정말로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역대 대통령이 계속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자꾸만 유혹을 느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민주화 인권에 충실했던 김대중 대통령조차도 나중에 이제 이 도청 문제 옹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끌어버리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조사가 돼야 되고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정도 국정원이면 사실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촌발 날리는 거거든요. 다 드러나는 거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외국에서 우리 국정원, 한국의 최고 정보기관을 판단할 때 도대체 쟤들은 어떤 수준이냐. 쟤들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국가 안보나 국가 안위를 위해서도 도저히 이렇게 수준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정보기관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수준이면 웬만한 우방국의 정보기관이 니들하고는 정보공유가 좀 곤란하다. 아하. 니들 알아서 해라. 거의 이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심각하네. 적폐를 청산하는가 동시에 국정원이 제대로 된 역량과 역할을 할 수 있게 위해서도 이번에 분명히 정리를 해야죠. 국정원이라고 하면은 보통 다른 나라 그 정보기관하고 정보공유를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런 사건을 보면은 신뢰가 완전히 떨어졌다?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뭐 같이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나 선거에 개입을 해도 좀 수준 높게 해야지. 무슨 댓글 부대 이런 진짜 치졸하게 짝이 없는 방식으로 이제 하고 앉았고. 그래서 궁금한 게, 자,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정보 취합도 안 할 거냐? 그 어디에서 경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이나 검찰 개혁이나
사실 복잡할 거 없어요. 대통령이 권력자가 야 검찰 너 내 눈치 보지 말고 니네들 일 그냥 똑바로 해. 국정원 니네들 내 눈치 말고 일 똑바로 할 일 다 잘해. 그게 검찰 개혁입니다. 꼭 권력자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사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게 저 이상하게 저 왜곡되고 이상한 일들 벌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 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봉도사님 말씀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겁니다. 국정원은 실제로 국가와 안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거고 국정원이 예를 들면 뭐 정태근이라는 국회의원이 뭐 이런 거 발언 생각하고 있다더라. 지금 나와 있던 것처럼 뭐 손학규는 이렇고 우상호는 이렇고 안철수는 이렇고 그런 정보를 국정원에서 왜 취합을 해요? 국정원의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이제 정보 그 보통 기관의 국정원 요원들이 파견 나오잖아요. 그걸 왜 나오냐고요. 그 이번 파견 안 나오겠다 이제까지 그랬거든요. 사실은 아이오라고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좀 센 데 가서는 들범 잡지만 약한 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삼시사방에 다 가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갑질하죠. 보건복지부에도 가 있고 지방의 자치단체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눈치를 왜 봐야 되냐고요. 근데 눈치를 보게 만들어요. 왜? 보고서를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 문제가 있는 식으로 보고서를 쓰면 국정원에서 취합해서 또 그거를 그중에 몇 개 골라가지고 청와대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혀 자기들 할 일이 아닌데 예를 들면 공직자에 대한 감찰은 누가 합니까? 감사원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범죄다. 라고 감사원에서 고발하든지 범죄를 인식